저는 이제 참 이렇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신호등이라는 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호등이잖아요. 예? 프로이드는 신호등을 없애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으면 혼란이 오는 거고 이게 교통 체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것이 지금 프로이드의 이론이 오늘날 서면 들어오면서 거짓이 만연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68 혁명이 나타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린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누구인가? 프로이드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짧고 빨리 끝날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피곤하시는데요. 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누구인가? 그는 많은 논문에서 절대자의 존재를 굉장히 많이 부정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 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요. 참 유대인은 참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칼 마르크스도 그러고 참 지금도 프로이드도 그러고 니체도 유대인이라는 걸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해악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그러한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로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을 했고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대를 처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윈의 종의 기원과 괴테의 자연, 색채론이라는 책을 읽고 의대에 가야 되겠다고 의대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다윈의 종의 기원은 언제 출판이 되었냐면 1859년입니다. 그러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언제 출생했냐? 1856년이에요.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것이 1859년이고요. 그가 3살 때 발표를 했고요. 괴테 보니까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식물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식물의 변형론이라는 그런 책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을 프로이드가 읽으면서 의대를 진학하게 됐는데 이것은 아마도 다윈의 자연주의적이고 진화론적 세계관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가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 때 치밀하고 성실한 과학적 연구 태도에 아마 굉장히 감명받고 자기가 의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빈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하고 난 뒤에 프로이드는 브루겔라라는 스승을 만나서 많은 또 영향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서 이제 실험실에 있지 못하고 1886년에 30살 때 개인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죠. 그는 이렇게 개원을 하면서 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명성과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마약 성분인 코카인을 마취제로 이제 사용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노벨상까지 탈 수 있는 거의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그런 연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문제가 뭐였냐면 코카인을 가지고 마취제 대용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봐라고 권유했던 친구가 결국 코카인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망을 해버렸어요. 노벨상을 향해서 열심히 연구하던 이 코카인 마취제가 결국 무산이 되어버린 거죠. 왜? 시대적인 상황으로 코카인 중독돼가지고 친구가 죽어버렸으니까요. 사회적인 비난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또 의사로서의 그 윤리적인 부분으로서도 이것을 더 이상 자기는 연구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건도 또한 자신의 꿈으로 이제 하나의 그 소개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 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코카인을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타려고 했는데 그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 꿈의 해석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치를 해가지고 그가 이 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프로이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마침내 나는 코카인에 관한 귀중하고 성공적인 논문을 썼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꿈에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이 꿈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결국 억눌린 무의식이 이제 반영된 꿈이라는 거죠. 그는 이 꿈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성과와 명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제 좌절이 됐으니까 꿈을 통해서 받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존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자격 증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것을 통해 학문적인 인정을 통해서 이렇게 노벨상을 타고 싶어 했는데 이것이 다 좌절된데 이것이 오히려 꿈으로서 나는 논문을 썼다. 그래가지고 발표했다. 왜곡된 꿈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꿈을 해석하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수많은 논문과 에세이를 발표하면서 정신분석학 이론의 틀을 세워 가던 중에 1908년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에서 제1차 국제정신분석학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프로이드는 굉장히 유명했고요. 여기에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짤츠부르크에서 열린 제1회 국제정신분석학회입니다. 여기 사진이 많이 깨져가지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마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회장이 누구였냐면 칼 융이었습니다. 그럼 짤츠부르크에서 정신분석학회에서 이제 칼 융을 만났죠. 칼 융의 나이가 19살이나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하고 막 그때 만나가지고 10시간, 어떤 책에는 보니까 13시간 넘게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둘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칼 융도 처음에는 프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고 존경했고 배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보니까 프로이드 이론이 지나치게 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칼 융과 또 결별을 선언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일평생 동안 반유태주의적인 그러한 시달리면서 가슴속에 항상 분노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대에 있을 때도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기회를 얻지 못할 때마다 자신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특히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각국에 또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탄압과 억압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중에 1938년도입니다. 그가 사망한 시점이 1939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조차 나치 독일의 반유태주의 감정이 들끓기 시작해가지고요. 그가 자유롭게 죽기 위해서 영국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참 우습잖아요. 자유롭게 죽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1939년 의사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박스 슈어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그 의사의 도움으로 해서 83세에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럴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오른쪽 요 사진을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프로이드의 많은 사진들 보면 항상 이게 시가를 들고 있어요. 사진에. 시가. 그래서 시가를 뭐 엄청나게 피워댔던 것 같아요. 16년 전에 1923년에 구강암에 걸렸어요. 구강암에 걸려가지고 여러 차례 수술과 방사선 치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턱뼈가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친구한테 몰핀 주사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몰핀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참 비참하다. 이 사진을 보시면 참 대단하죠. 야, AI가 검색보다 더 나아요. 제가 이렇게 쳤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외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전주예수병원에 있을 때 우리 스승이 두경부암 전공이었어요. 두경부암 수술한 환자들을 옆에서 많이 보았거든요. 프로이드의 그 사진을 한번 찾고 싶었어요. 말년에 그가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했을 때 얼굴이 변형된 모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기 왼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볼이 약간 들어가 있죠. 오른쪽 볼이요. 약간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화살표 제가 해놨지 않습니까? 약간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방사선을 많이 쪼여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아마 여기에 프로이드 박물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전시된 사진들인 것 같아요.
프로이드는 1923년에 마우스 캔서라는 것은 이 구강암에 걸렸다는 거죠. 수술 몇 번 받았냐면 34번을 받았습니다. 16년 동안. 그러면서 lost a large section of his jaw. 그러니까 거의 턱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죠. 잘려나갔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엑스레이도 있더라고요. 프로이드 헤드라고 해가지고 엑스레이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기 뼈가 있으면 하얗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뼈가 없고 이렇게 공기가 차 있는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터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보면 쇠같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난 그런 이제 구조가 음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박물관에 보면 이렇게 보면 아마 초창기에 턱 수술 받았을 때 이렇게 턱뼈 수술 받았을 때 이빨 하나, 둘, 셋, 넷, 5개를 잘랐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이렇게 의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도 공간이 넓으니까 이제 여기 그 사랑니 2개를 남기고 여기는 다 잘렸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가 커지면 클수록 아마 수술 범위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죠. 참.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안락사를 선택한 날에 읽었던 마지막 책이 있습니다. 발자크의 파멸의 가죽이라는 소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 주인공은 라파엘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처럼 별로 인정을 못 받아서, 프로이드는 인정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자기는, 여기에 라파엘이라는 과학자, 소설에 나오는 과학자는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성공도 하지 못한 탓에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던 중에 악마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악마와 계약을 하면서 낙이 가죽된 옷을 입게 돼요. 자기가 소원을 하나씩 성취할 때마다 이 가죽 옷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쪼이게 되면서 숨이 막혀서 죽어가는 그런 책이 바로 발자크의 파멸의 가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는 프로이드가 사랑했던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의 주인공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기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 것과 유사한 이야기다. 죽음을 앞두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프로이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소영 변호사님은 이제 의문으로 이렇게 남겨놓았는데, 저는 끝까지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발자크의 파멸의 가죽이라는 소설책을 읽고, 그가 남긴 기록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는 저는 안 읽어봤는데요. 목사님 혹시 읽어보셨어요? 파우스트요? 네. 아니요. 그래서 저는 파우스트를 몰라가지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겼는데 어떤 내용일까 간략하게 또 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파우스트가 세상의 지식과 일부에서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여성을 크리스찬 여성을 꼬셔가지고 그걸 타락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2부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었던 것에 같습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지만, 그러나 그가 세상의 욕구, 쾌락을 추구할 때마다 결국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끊없는 노력과 내적 성숙,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신의 은총을 강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발자크의 파멸의 가죽이라는 라파엘 과학자의 책을 읽고 프로이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의 주치의가 슈어지 않습니까? 슈어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줄어드는 삶, 굶주린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나에게 딱 맞는 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그 슈어 박사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망이 생명을 소진한다는 발자크의 주제를 깊이 공감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슈어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생애 가운데에서 그 또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적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많은 논문에서 절대자의 존재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종교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자신을 보호해줄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성인이 된 사람들이 아버지를 대체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 뿐이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바로 프로이드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편지에서 프로이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표현을 또 즐겨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쩌면 그는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동시에 그 공허감은
늘 불안해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관에 대해서 이제 잠시 써놓은데,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을 잃은 아픔도 겪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던 프로이드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느꼈던 양가 감정,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가지는 아이러니한 감정을 일평생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투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종교적인 그의 생애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결론적으로 그는 철저히 자신의 인생 철학은 무신론과 자연주의, 현세주의, 과학주의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요. 또 안락사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에 투철한 죽음을 맞이한 프로이드는 그에 대하여 우리 역시 존중과 거부감을 동시에 가지는 일종의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하다라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주 후에 이제 프로이드는 종교는 강박신경증이라는 이렇게 환상의 미래라는 논문책에서 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그가 과학적인 분석은 굉장히 잘 했지만 우리 크리스찬 입장으로서 보면 결국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는 성적인 본능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고 창조적인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프로이드를 바라보았을 때 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고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알리고 결국 우리의 이러한 세계관이 올바르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이렇게 강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주시면 좋겠네요. 마무리 멘트보다는 사람이 인간 내면의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실은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에 그렇죠. 대한 탐구를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프로이트가 그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조작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연구 결과나 치료 결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네. 굉장히 이제 과장되게 이렇게 효과를 부풀렸다든지 또 뭐 아까 그 코카인 같은 경우도 잘못된 어떤 치료에 대한 믿음. 그렇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과도한 맹신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도 그가 어떤 이런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게 심리 의학 체계로서의 어떤 학문의 어떤 그 정립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죠. 참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무의식의 세계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이해하고 싶어하고 해석하고 싶어하고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싶어하는데 결국 안 된다. 제 프로이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래서 그 뒤에 뭐 칼융이라든지 뭐 이런 프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나와서 더 보강하고 그래서 만일에 어떤 이론이 정말로 탁월하게 정립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80%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도 그게 100%라고는 우리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학계에서 임상이라는 게 80%다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인간이 좀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고 싶고 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찰스 다윈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달할 수가 없다. 그거를 속 시원하게 정말로 다 풀어낼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데 열광하고 그런 해석들에 막 이렇게 와 하고 그렇죠. 호상을 쫓아가는 게 마치 그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또 와 이런 유토피아가 있다니 라고 하면서 그 유사천국을 막 이렇게 쫓아가고 하는 게 참 인간의 나약함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막 허세로 더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결론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쨌든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탁월했고 그렇죠. 말하지 않은 어떤 영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까지 꿈의 세계까지 이야기를 하고 풀어내고 해석하고 했던 모습을 보면은 이 부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사모님은 혹시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프로이트가 학교 다닐 때도 좀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나 배우는 내용이고 알고 있는 이름이고 또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의뢰의 그래 이런 이론들이 이제 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좀 통용되는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게 무턱대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그냥 너무 인간적인 그런 인간적인 위주로 이렇게 토대에서 올라간 그런 이론들이 참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성적인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소망이 없지 않나, 그런 거에만 기반해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아까 또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의식과 무의식 세계도 성령에 의해서 이런 다스림을 받을 때는 참 이게 뭔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답답하다가 답답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그래서 또 그런 정말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꿈에 대해서 요즘 막 그렇게 막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꿈의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꾸는 꿈들도 좀 그냥 무심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또 계기로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신호등이라는 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호등이잖아요. 예? 프로이드는 신호등을 없애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으면 혼란이 오는 거고, 이게 교통 체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것이 지금 프로이드의 이론이 오늘날 서면 들어오면서 거짓이 만연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68 혁명이 나타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네. 그 인간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사실은 이런 특정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탁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사상적인 토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다듬어지고 어느 순간에 딱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뭐 오늘 뭐 리비도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칼막스의 어떤 뭐 유물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사실은 존재 자체가 절대자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뭐 이런 어떤 존재에서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론들이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 또 열광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모든 심리적인 해석을 성적인 걸로 그렇죠. 풀어서 해석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모든 것을 다. 그 나이별로 뭐 네. 이렇게 또 성적으로 분류하는 게 뭐 우리 있잖아요. 또 뭐 교육학 같은 거 공부하면 배우거든요. 뭐 네. SMS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뭐 자기 뭐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 성기에 성기, 집중하다든지 뭐 어쩌든지 뭐. 뭐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성적인 욕구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인간을 해석을 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혀 고귀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전혀 이제 특별하게 기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는 거고,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오히려 사람은 그 본능을 따라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불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좀 측은지심까지 드는. 목사님이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다윈도 배웠지만 이게 공통적인 사상들이 마르크스도 인간을 고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이죠.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죠. 따라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인데, 그 영의 세계 자체를 이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나 나나 우연한 어떤 진화를 통해서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존재지,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자체는 또 이 땅에서 뭐 뭔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막 끌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런 프로이트의 이론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학교에서도 지금 아이들한테 뭐 성적 자기결정권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68혁명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68혁명의 제일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모든 금지된 것을 그 말아. 금지해라, 네. 이거 아닙니까? 성적으로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절제를 하고 뭐 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자기의 성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것을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너의 성 마음껏 막 이렇게 막 즐기고 사용하라, 막 본능을 숨기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뭐 해서는 안 되는 관계들의 어떤 그런 성에 대한 이야기도 막 소설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막 그런 상상을 막 자꾸 막 자극시키고, 그러면서 이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아닌 것 같고 대학생 초기 때 막
구성의 아줌마 이런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TV에서 막 성적인 얘기 막 하면서 자기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라 나쁜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얼마든지 그걸 표출을 해야 된다 막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막 엄마들이 집에서 아들이 자기 행위할 때 그 사생활 보호해줘라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 그래 인간이 그런 나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어떤 성적인 어떤 지식을 심어주는 가르침이 아니었나 지금은 이제 또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스타디하고 난 뒤에 어린애에 맞는 뭐 책을 빨리 좀 만든다든지 지금 목사님 아주 좋은 사례들 실제로 학교에 있는 사례들 이게 어디에서 흘러온 사상인지 그걸 가르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사상이 하나 이렇게 세계로 딱 퍼져나가면은 네. 세대 자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은 모든 도전들 속에서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렇죠. 변형되지 않았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성경만큼 정말 이 부분에서 탁월한 책이 없다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도 또 반증으로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아이고, 늦은 시간에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여 주십시오.